어떻게 살으셨을까? 우리 조상님들은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죠? 네, 뭐 보릿고개도 옛날에는 다 있었고,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인구의 50% 또는 60% 70%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비였어요. 노비. 여러분들은 다 족보가 있죠? 저는 뭐 우리 부친께서 이렇게 자주 얘기하세요. 뭐 경주 최씨의 뭐 조금 우리 저 5대조로 올라가면 누구고 뭐 이렇게 어쩌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정말일까? 정말일까? 의심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조선시대에서는 이렇게 성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노비가 이제 이렇게 전 국민의 5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성이 없이 지냈고요. 또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노비는 노비끼리 결혼하고, 혹시 양민하고 노비하고 결혼하면 양민이 그냥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노비가 재산이었어요. 노비 한 명에 얼마인지 아세요? 노비 한 명이 얼마씩 했을까요? 말 한 필 정도 가격을 했대요. 말 한 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엔 자동차 뭐 이렇게 소나타나 아니면 그랜저급의 이런 자동차 가격이지 않았겠나? 요즘 가격으로 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노비 한 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노비를 한 명 이렇게 부르지, 한 명에 얼마,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 노비 한 명이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한 필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단 몇 필이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노비 1명 나오는 게 아니라 노비 1구, 입구자 써가지고 1구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당시의 표현의 1구면 사람으로 이렇게 한 명, 두 명 하는 게 아니고요.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개 한 마리, 이렇게 동물들을 셀 때 구자를 썼어요. 그러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물건 취급,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노예제도 이래 가지고 이렇게 흑인들 노예, 그 미국의 그 남부의 농민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노예,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노예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로마의 로마 시대의 노예들 뭐 이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예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예가 쉽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는 그 노예의 어떤 그런 거 정도는 아닐 수 있어도, 뭐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노예들은 쉽지가 않았죠. 결혼하는 결혼제도만 해도 옆집에, 아니 우리 집에 노예하고 결혼하면 이제 남자가 청각이 처녀와 결혼하면 그 집에 이렇게 그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옆집에 이렇게 노예를 좋아할 수 있잖아. 노비를 좋아할 수 있잖아. 옆집에 노비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냐면요, 여자한테 따라가요. 그래서 주인은 그 남자 노비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식이 있었냐면, 그러다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노비하고 양민하고 결혼하면 양민이 노비가 돼요. 일천즉천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잣집에, 지주집에 노비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남자 노비가 있어. 그러면 양민 중에 가난한 양민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 많은 여성, 빚 갚아준다고 그 여성하고 노비하고 결혼을 시켜. 그러면 내 집에 노비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양민 여성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런 식으로 여성도 그냥 못 사는 집에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면 그럼 이제 자기 집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노비들을 더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누구랑 이렇게 결혼하기도 어려운, 또 성씨가 없어요. 노비는요. 성씨. 그냥 길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돌람아 뭐 이런 식으로, 돌쇠야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 이 가문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한번 노비가 되면 그 자식까지 노비가 되는데,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895년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그때 드디어 노비문서를 불태웠죠. 노비문서를 없앴어. 노비문서를 없앤 적이 또 한 번 있었죠. 1592년 임진왜란 때 한양에 그 선조가 두두두 도망갔어요. 저 평양으로 도망가고 평양에서 의주로 막 도망갔는데요. 이렇게 그 궁을 비우자마자 전부 다 양민들이 국민들이 모두 다 경복궁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노비문서를 태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나라에서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왜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출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이 없어. 군인이 많지 않아. 노비는 군인은 안 해도 되거든요. 노비는 면제예요. 왜냐하면 양반집에서 노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군에까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비다 보니까요. 양민이 이제 군에 가는데 군에 간 양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또 탕금대에서 많이 죽었잖아. 이제 탕금대에서 권율 장군이던가 그래가지고 탕금대에서 배수진처도 많이 죽었거든. 있는 군대 5만 명이 그냥 거기서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군대를 모집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신분을 노비로 나가서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그 양민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라고 신분 전환을 그때 전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1895년도 이때부터 노비가 없어지게 됐는데요. 그 후로 지금은 뭐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간혹 이제 이렇게 어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그 직장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것도 노비 아니야? 노예잖아.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서 비록 돈은 받지만 사실 그거는 노예나 노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자의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자의로 그 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누구랑 자유롭게 결혼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노예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옛날 노예랑 비교하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참 보릿고개도 없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는 안정된 사회에 살고 있죠. 이런 안정된 사회에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하고만 비교를 하면 잘 되는 것만 하고만 비교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고통스럽게 여기게 되는 자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 인류는 가만 보면 이렇게 과거처럼 노비가 따로 있고 양반이 따로 있고 양민이 따로 있고 이런 사회는 발전하는데 한계를 항상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 인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발전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것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은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층계를 이루게 되면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몇 명의 위에 있는 몇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 외의 다수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는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지? 어떻게 무슨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뽑았던 거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선거였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50대 50 비슷하게 선거가 이렇게 아니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좋니 다른 누가 좋니 하면 한 80%가 트럼프는 아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다 그러는데 어떻게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이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 3억 3천만 명의 대부분이 이주한 사람들이죠. 전 세계에서 이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유럽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백인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점점점 아시아계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아시아계에서 정말 많이 이주를 했고요. 나중에는 남아메리카, 라틴계 사람들도 이주를 많이 하고 역시 아프리카에 전 세계가 다 이주를 하는데요. 이 속도로 계속하면 인구 변화가 한 30년 정도 지나면 백인보다 유색인종들이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주한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주한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주를 했으면 축자사자 해보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대충 하던 거지. 거기 가면은 2배, 3배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이 더 부지런하고요. 이주한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요. 대학 다 나오고요. 대학원도 다 나오고 박사과정 다 밟고요. 이주해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도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이제 박사를 받으러 그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중국에서도 뛰어난 애들은 다 그 미국 가가지고 뭐 박사 받고 막 그러죠. 일본도 그러죠. 유럽에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인들 특히 보면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사티아 나델란이라고 인도인이에요. 그리고 구글 창업자 세브레이 그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세브레이 그린 애들도 인도인들이에요. 보면 애플 창업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회사의 경영자들이 미국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중국인 출신이에요. 보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계에서는 벌써 이미 이 외국인들, 이민자들이 벌써 최고 경영자 또는 창업을 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서민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많은 자리를 해외 이민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뺏겼다라는 거죠. 80년대, 60년대, 70년대 때 미국의 제조업이 세계 최고일 때 뭐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군데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은 슬럼화돼 가지고 발전도 안 되고 다들 죽어나가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백인이에요. 정부 뭐 민주당 정책들도 대부분 보면 뭐 기존에 있던 그 서민들, 백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더 이제 커다란 환경 얘기를 하죠.
뭐 또 그 환경 얘기하고 또 소수자들 얘기하고 뭐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미 이제 9세대가 돼버린 러스트벨트에 있던 70년대, 80년대 그런 미국인들, 백인 미국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위중민 이민정책 필요 없다. 우리는 기존의 산업을, 석유 산업, 자동차 산업, 기존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백인들을 위주로 한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열렬하게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유세장에 가면 트럼프 유세장은 인류 천편일조 똑같아. 50대, 60대, 70대 그 백인들 있잖아요. 미국 국기 다 이렇게 옷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 있고 미국 국기 흔들고 우리나라 광화문에 그 보수 집회랑 좀 비슷해.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쪽에 이렇게 그 유세장에 가면 이게 유색인들하고 백인들하고 다 섞여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 되면 지금 현재 미국 백인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뭔가 좀 불만이 가득하다. 그때 나타난 게 트럼프였고. 그러니 지금도 대부분의 이렇게 백인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뭐 이상한 사람이 저런 대통령을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좀 애들 같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꽉,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꽉, 악수하는데 꽉 이러고 있고. 또 김정은 뭐 베트남 만나가지고 물 먹이고 뭐 이런 게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에요. 보면은, 외교가 이상해 보면. 그런데도 미국인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히틀러가 괜히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히틀러는 1930년대 독일은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이제 패전 국가잖아요. 엄청난 빚이 있고 열심히 해서 경제 성장을 했지만 이게 뭔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게 히틀러였고 히틀러는 특유한 연설력, 굉장히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래요. 연설력과 지휘력, 뭐 이렇게 어떤 진취력, 이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전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았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재선하면 어쩌면 중국하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너무 극우가 되고 이래 되면 반작용을 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어쩌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 같은데 선거인단이 3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됐다고 하면 이 후보는 정말 정반대의 정책을 또 쓰고 있어요. 지금 발표하는 거 보면 비서실장도 여성이고요. 그리고 부통령도 여성이에요. 부통령은 특히 더 이제 유색인종이죠. 아버지는 이제 그 아프리카계, 어머니는 아시아계. 이렇게 이제 유색인종이면서 유리천장을 뚫은 그런 이제 여성을 부통령으로 했고,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다 여성으로 또는 다른 장관들 중요한 자리를 소수자, 유색인종이나 소수자들을 임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망이 계속 오르는 이들이 전통 백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책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혁신적인 정책이 훨씬 더 미국 발전 또는 전 세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면 그 세계는 망하기가 쉽거든요. 오래 가지가 않거든요. 인류가 이렇게 그 발전해 온 것도 그런 계층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서로 화합을 하고 함께 할 때 지금 현재 미국을 만든 건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미국은 본래 원주민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이 3억 명 넘는 사람들이 거의 이주를 해서 만든 나라고 그 이주를 했는데 나름 화합을 잘 해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어서 지금 세계 제일 국가가 됐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노비를 예를 들었을 때 조선시대는 발전할 수 없었다. 반면에 고려시대는 좀 다르다. 고려시대도 이제 계층 간의 차별이 심했죠. 고려시대는 그 향리가 따로 있어서 향소 부곡 있잖아요. 부곡이라고 이렇게 노동자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고 이렇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는 지역이 막 다르긴 해도 그 노동자들이 자기 거를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팔고 또 그것이 해외 무역까지도 되고 해서 각자의 자질들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켰다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국가잖아요. 제조업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잘 만드는 게 거의 우리나라 많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고려 시대에는 최대로 많이 발현이 됐고 그래서 고려 시대는 세계적인 그런 기술 강국이었어요. 고려 청자, 종이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 그 있잖아요. 또 자개, 가구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 고려 시대였는데 조선 시대는 그게 전혀 있지 않았거든요. 조선 시대 때는 한쪽에 너무 쏠린 거죠. 양반의 사대부 이런 유생들에게 너무 권력이 쏠리고 무역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 다 잠겨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제 기회가 균등하게 지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을 해서 세계 10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 계층 간의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 남녀 간의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고 빈부에 대한 이런 차별이 빈부 격차가 있는 거는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빈부 간의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인종 간의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면 북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요. 북한의 노동자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북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선족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아시안 국가들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인식이 좋지 않아요.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도 북한 이제 탈주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유롭게 북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위화감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위화감이 좀 있었죠. 지금은 좀 이제 좋아졌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런 소통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주변의 것들부터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일단 가족에서 보면 남자, 여자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죠. 보살님들은 잘 인정해. 거사님들이 잘 인정 안 해서 그렇지. 보살님들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서 생각이 많이 열려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약자잖아. 강자는 남자가 강자잖아요. 본래 이제 강자가 넓은 마음을 쓰면 약자도 저절로 되는데 약자가 넓은 마음을 쓰면 희생밖에 안 해. 맨날 하는 거는 약자야. 강자는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에서는 약자지만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또 강자예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해요. 또 보면 자식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은 아랫사람이 아니 아래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조언해 준다 하지만 듣는 이제 이렇게 아들 딸들은 조언이 아니라 이렇게 강요고 강제고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20대, 30대에 10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자식들의 친구가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될 생각 하지 마세요. 훈계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되면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가 필요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부모가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부모보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그러지 않으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꿍 하고 잔소리 다 듣고 있는 거죠. 돈 벌기 시작하면 안 찾아온다니까요. 안 본다니까.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개중에 착한 아이는 그래도 돈 벌면서도 잔소리 들어가면서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해가지고 세뇌당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도 가족 말고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절에는 주로 이렇게 다 40대 중후반부터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벌써 60대가 넘어가면 갖는 생각이 황룡사는 좀 젊은 사람이 오는 것 같아. 사실 60대 중반, 후반도 이렇게 다른 절에 가면 젊은 보살인데 여기서는 좀 내가 지금 절에 오는 횟수를 좀 줄여야 되나? 괜히 내가 와가지고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20대, 30대 초반 여기로 오게 되면요. 오는 경우 있어요. 종종 와요. 근데 지속적으로 안 와요. 내가 노는 물이 아닌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자꾸 나만 쳐다봐. 주의 집중이 자꾸 나만 쳐다봐. 뭔가 어색하고 안 맞아요. 자, 이런 것들도 화합이 필요해요. 보면 전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종교기관인데 우리 사찰은 특히나 이제 편중돼 있죠. 성적으로도 여성인데다가 여성 중에서도 일부 계층이에요.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황룡사 같이 이제 여러 뭐 불교대학이 있고 경전반이 있고 뭐 이렇게 다도 합창 뭐 그림 그리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자기네 반끼리 똘똘 뭉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상대 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 않아, 본인은. 근데 이제 말과 행동이 괜히 들으면 기분이 조금 이제 자기들끼리만 뭐 하나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갈등 중에 하나예요. 뭐 불교대학 경전반도 그렇고, 뭐 새벽기도, 사시기도,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뭐 이제 그 종무소 공양관, 또 이렇게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북카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보면
그래도 황룡사는 좀 덜한 편이에요. 여기는 덜한 편인데도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말, 그냥 웃자고 하는 말, 원래 이제 그 강자가 웃자고 하는 말은 상대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웃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웃자고 얘기하지만 설렁해지는 경우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50대 그룹들이 20대, 30대 웃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20대, 30대는 벙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보면. 그리고 절에도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이 있고, 오래된 사람이 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처음 오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 오래된 사람은 스님은 처음 오는 사람만 좋아해. 당연히 처음 오는 사람 좋아하죠. 오래된 사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많이들 그런 것들도 갈등이 되고 막 그렇게 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큰 인종 간의 갈등, 우리가 동남아시아, 아시안 국가, 외국 이주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합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북한하고 이렇게 돼서도 화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화합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고 오늘 세 번째 제를 모시고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다 고생이 많았어요.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이렇게 보릿고개를 오랫동안 겪고 전쟁에 태풍에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나를 안 되게 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조상님들을 잘 모셔서 좋은 곳으로 천도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세 번째 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단을 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